일단 제목을 보시면 규원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인은 화자가 등장을 하여, 그렇죠? 작가도 여성인 것으로 보여지고, 여인 화자가 등장을 해서 님과의 관계, 이별의 관계, 이미 부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건 이 규라는 글자가 나오면 규방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인의 방. 그래서 규자가 들어가면 아하, 여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가 보다라는 걸 알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은 원망이죠. 여인의 원망의 노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품 내용에 들어가 보면 원망의 정서보다는 무슨 정서가 더 크냐면 그리움의 정서가 더 큽니다. 그리움의 정서가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내용이나 형식상의 특징에 대해서 물은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에 보기가 있죠. 그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문제도 또 보기가 있는데, 세 번째 문제의 보기에는 뭐가 있냐면 작품이 하나 들어있지. 그럼 이 작품을 먼저 읽고 들어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두 번째 보기, 두 번째 문제의 보기에서 핵심을 찾은 다음에 그걸 확인한 거다. 자, 문학의 풀이 방법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이 반복됩니다. 뭘 한다? 문제를 슬쩍 훑어본다. 거기에 보기가 있다. 보기는 두 가지의 보기가 있을 수 있다. 작품 자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는 보기가 있거나 일반적인 장르의 특징이나 문학의 특징을 정리해 주는 보기가 있다. 그럼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우리가 잘 써먹는 건 아니야. 왜? 상식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작품 보기는 그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출제자가 나 이렇게 출제할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읽어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작품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을 정리한 다음에 작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풀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보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문학에서 보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정서가 들어있겠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보기 한번 볼게요.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됐죠? 아하, 대상 상황이 나왔어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자, 이게 대상 상황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바로 줬죠? 원망하면서, 그래서 규원가지, 원망하면서 도도로도도도 뭔가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다는 얘기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가세다. 아하. 자, 요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자신에게도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의 가사, 이별의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원인을 제시하느냐, 원인이 내게 있냐, 님에게 있냐, 주변에 있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래복합으로 만들어서 현대작품하고 고전을 주든지, 장르 자체가 다른 걸 주든지, 이별의 상황에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들 몇 개를 주고, 그들 사이에 얘는 원인을 자신에게 뒀고 얘는 원인을 님에게 뒀고, 뭐 이런 비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나와 있다. 출제자가 아예 주었고요. 자, 그래서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여 정서는 또 뭐가 나온다? 한탄. 내가 잘못됐어요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계속되었던 조선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포인트 뭐가 되는 거야? 시대적 상황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시대 상황은 봉건적 윤리. 봉건적 윤리는 당연히 뭐예요? 남성 중심의 윤리 사상이었겠지.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 자, 정서 또 나왔죠. 외로움이 드러날 텐데, 그런 정서들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 표현상의 특징,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현대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유법을 사용한다, 비유적 기법을 사용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현대 시인이 비유 없이 시를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고전 작품에서는 비유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진 않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문학적 장치가 완벽하게 발전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 기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지로 맞고 틀리고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지. 물론 현대에도 나옵니다. 현대에도 나오지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사랑을 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다. 정서는 원망도 있고 자신의 문제점, 원인 제공자라고 하여 자신에 대한 한탄도 있고 또 자체를 크게 보면 당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여인으로서 외로움을 느꼈을까를 볼 수 있으며 이런 정서들 비유적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전 시가의 공부 방법은 짧게 끊어 읽는다. 어느 정도 간다면 다시 반복해서 부분 반복을 하면서 전체를 읽어준다. 마지막에는 전체 첫 번째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연속으로 또르륵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그걸 3번 이상 반복해줘야 내 것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또 보고 잊혀질만 하면 또 보고 뭔 말인지 알자? 자, 그런 반복을 꼭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엊그제 젊었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엊그제 젊었더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별의 가사의 일반적인 틀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과거에 나는 어떻게 그 녀석을 만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행복했지요. 하다가 그러다가 덜커덕 어떤 상황에서 이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로 서사 부분에 집어넣는 경우가 흔해요. 그렇지? 나는 어떻게 만나서 그 사람과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별했죠?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야? 원인이 제시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렇죠? 원인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아파하다가 여기서는 그냥 그리움의 정서를 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건데 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낼 때 전개 방식이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 됐죠?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자, 현재로 쭉 가다가 이게 본론의 내용들이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다 그리움을 계속 얘기하다가 꿈 얘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별의 가사는 어떻게 된다? 만남으로부터 이별로 갔다가 너무 그리워서 미치겠어요를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 변화로 나타내거나 오케이, 뭐 공간 이동을 나타내거나 시선 이동을 나타내거나 여러 가지 전개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엔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님을 꿈속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들어가다가 항상 꿈에서 만나면 뭐해? 뭔가 장애 요소가 있어가지고 계속 꿈에서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지?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인 틀이다. 오케이, 요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배운 이별의 가사가 턱 나오더라도 이 틀 안에 있으니까 전개를 따라가기가 좀 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얘도 엊그제 젊었더니 해서 과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하면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젊은 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엊그제 젊었을 때 하마 어이 다 늙거니 기본 단어 나왔다. 자, 하마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 하마는 벌써. 자, 벌써.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 하마 벌써 어찌 다 늙었냐? 젊었던 시절이 금방 사라졌다. 소년행락 생각하니. 소년행락.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화자는 여인이야. 오케이, 여인이야. 그냥 소년이라는 걸 어린 시절이라고, 어린 나이 때라고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행락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행락, 즐겁게 지내던 것. 됐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던 것을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일러도는 뭐야? 일러도. 이거 무슨 뜻이죠? 말하여도. 말해도, 그 다음에 속절없다 뭐죠? 속절없다. 자주 나오죠, 이건? 이건 현대도 써요. 속절없다는 소용없다. 소용없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늙어서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뭐야? 늙어서 서러운 말.
말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건 늙어져서 서러운 사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고 말을 시작하는 부분이네요. 됐죠? 젊은 시절은 벌써 지나가고 소년시대의 즐거운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지금 늙은 시대에 왔어요. 앞으로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늙은 상태에서 서럽게 지내는지 말해볼게요. 이런 스토리다. 자, 다음 부생모육 신과야. 부생모육 뭐 요 정도 한자 쉽죠.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키워. 신고 요 정도 한자도 쉽지. 신이 뭐야? 신라면 할 때 있지? 매울 신. 고는 뭐야? 쓸고. 맵고 쓴 거니까 고생하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키우면서 고생하셔서 이 정도로 이내 몸 길러낼 때 나를 키울 때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뭐예요?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군자의 호 좋은 짝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후가 군자보다 더 나은 거겠지. 그럼 공은 뭐야? 벼슬아치, 제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벼슬아치들의 배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자, 좀 교양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의 배필이 되기를 바랬더니 아하, 슬슬 만남 얘기구나. 삼생의 원업이요. 자, 삼생 뭔지 알죠? 삼생이 뭐예요? 지금 현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 그 다음에 과거의 삶. 그치, 내가 여기 이 삶을 살기 이전의 삶. 윤회설의 바탕을 둔 거야, 윤회설. 그 다음 내생.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삼생이라고 한 거고요. 삼생의 원업이요. 원망스런 업보요. 원업, 원망스런 업보. 자, 업보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망스러운 나의 업보, 운명. 그러니까 보통 업보라고 얘기하면 과거의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업보로 지금은 난 이렇게 산다. 내가 이전 삶에서 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편하게 살아. 내가 지금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선행을 다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힘들게 살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업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업보로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는 또 뭐야? 월하노인 이런 거 들어봤죠? 월하노인. 자, 월하노인은 뭐야? 짝을 지어주는 신이에요. 신. 자, 짝을 지어주는 신. 월하노인이 만들어진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 장안이라는 거는 뭐 중국의 수도, 우리의 수도, 여기서는 그냥 번화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는. 유협은 뭐라 그래야 되나? 협객은 뭐 용감한 사람, 좀 힘 좀 쓰는 사람, 뭐 이런 건데,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경박자, 이거만 잡으면 되죠. 경박하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쉽죠. 그러면 자, 공후는 아니어도 군자의 짝이 되길 바랬는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 웃든 놈을 만났냐면 결론 경박자를 만난 거예요. 경박스러운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죠. 공후도 아니고 군자도 아니고 경박스러운 녀석을 만났는데 어쩌다 이런 애를 만났을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삼생의 원업 때문에 내 업보지요. 그 다음 뭐한가? 월하노인 신이 그렇게 점지 준 거죠. 업보에 따라 이 신이 나를 경박한 녀석을 짝을 지어준 거예요.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꿈같이 만나 있어. 꿈같이 만나 있어는 지금으로 치면 뭐 얼떨결에 만나서 뭐 이 정도. 당시의 마음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그때 당시라는 건 이어졌을 때, 결혼했을 때 당시 내가 마음 쓰는 것이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았다. 살얼음 디디는 것 같다를 지금 편하게 말하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얘기죠. 자, 경박자이기 때문에 인과죠. 또 조심스럽다.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경박한 사람이니까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화내고 뭐 때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엊그제 젊은 시절 훅 지나갔어요. 지금 늙어가지고 저 힘들어요 하는데, 늙어서 지금 힘든 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만남과 행복, 만남에 대한 얘기, 이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야. 과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났냐면 이거죠.
공훈 아니어도 군자증 원했는데 경박잘 만났어요. 그건 업보 때문에 신에 의해서 점지된 것이지요. 그때 내가 엄청 행복했냐면 별로 그렇진 않았어요. 사람은 디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만났을 때 진짜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 만났을 때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님이 임금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임금이 너 쓸만한데 내가 너한테 중요한 일을 시킬게. 일로 와봐. 이렇게 되면 그때 되게 행복하거든. 인정받는 것 같고. 뭐 말이겠어요? 그러다가 뭐 당파 싸움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너 나갈 자식아 영멋제다 소인배요 하고 쫓겨날 때 되면 그치? 아, 날 믿었다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진짜 러브 스토리였던 거야. 진짜 결혼해서 살았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스토리죠. 오케이? 그래서 만났을 때 막 행복했던 건 없고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 슬하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결혼했을 땐 경박한 여성 만나는 바람에 힘들었었던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보기에서 봤었던 봉건적 시대의 여인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겠지? 대우를 받지 못했던 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마음속에 살아남 디디는 듯. 그 다음 3528 겨우 지나. 자, 3528은 뭔 뜻이요? 35, 15, 28이 16이야. 곱셈이요, 곱셈. 15세, 16세. 자, 15, 16세. 예. 겨우 지나서 천연여질 절로 나니. 천연의 화려한 아름다운 자태가 이런 모습이야. 절로 이니, 절로 나타나니. 자, 뭔 소리냐면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땐 언제라는 거야? 15, 16세.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풍모가 탁 드러나던 시기. 뭔 말이야, 알겠어? 그럼 15, 16세 지나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응. 이때부터 뭘 해야 돼? 화장을 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때까지 뭐야? 그냥 세수만 해도 아유 뽀샤시하니 아유 이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 응. 그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요때가 이 시기에는 뭐야? 결혼 정년기요. 뭔 말이겠어? 15, 16대 다 결혼해. 춘향이도 그렇고. 뭔 말이겠어? 응, 그때 만나, 대부분. 자, 그때 만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3528 그 시기 지나고 천연여질 절로 일어날 때 만나가지고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가약하였더니 그때 그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로 100년 기약. 100년 기약 뭐예요? 평생 같이 살자 결혼했다 뭐 이 얘기죠. 결혼을 하였더니만 연광이 후르라고 조물이 시샘하야. 자, 연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해년이니까 해가 쑥쑥쑥 지나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조물이 시샘하여. 조물주가 시샘하여 조물주가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에 북 지나듯. 배울에 북 지나듯은 배틀에 북이 지나듯. 그치? 상투적 표현이에요. 배틀의 북 전에 얘기했었지. 옷감 짜는 기계가 이렇게 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북을 배 모양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이거 털이래. 실꾸레미를 샹샹샹샹샹샹샹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꾹꾹꾹꾹 눌러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 시줄 날줄이 딱 얽혀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그 틀을 우린 배틀이라고 하고 그 배틀에다가 실을 왔다 갔다 하게 두는 이 실꾸레미를 요걸 뭐라고 한다? 실타래를 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틀에 북 지나듯 지나갔어요 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했을 거 아니야? 슉슉슉슉슉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는 표현할 때 배틀에 북 지나가듯 배울에 북 지나가듯 이런 표현을 썼다. 설빈화한 어디 두고 설은 뭐예요? 눈이지. 비는 뭐야? 빈 머릿결. 오케이? 머릿결. 눈과 같은 머릿결과 화한 꽃과 같은 얼굴.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 그러면 야, 이 흰머리예요. 이거 뭐예요? 그거 아니야. 눈처럼 반짝반짝한 머릿결. 오케이? 반짝이는 머릿결과 아름다운 얼굴. 15, 16세 갓 지나서 아름다운 시절. 그건 어디로 가고 면목가증. 면목가증 뭐야? 면목. 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 아유 면목이 없어요. 이런 얘기 뭐야?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이럴 때 쓴 말이지. 가증은 알잖아. 이런 가증스러운 놈의 새끼들. 이거 하잖아. 됐지? 그럼 뭐야? 얼굴이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지.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돼버렸어요. 너무 늙었어요. 볼품없게 됐어요. 이런 말이겠죠? 내 얼굴 내보고니 어느 이미 사랑할까? 아하 포인트 찾았다. 못 찾았어. 요거.
따지. 뭔 찾은 거야?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에 한탄한다 그랬는데 내가 늙어서 이제 면목 가증이 되었으니 남보기에 흉한 얼굴, 늙은 얼굴이 되어버려서 결국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무엇으로 봤다? 이별의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웃잘 거요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님이 사랑할까? 스스로 굵은 것이 참괴하니. 됐죠? 참괴는 뭐예요? 진정, 괴. 괴. 요거만 하시면 되죠? 괴. 뭐야? 부끄러워함. 그래서 이 괴자 잘 나와. 그래서 요즘 현대에 쓰는 건 뭐야? 이런 말 쓰지. 자괴감이 들고 납니다. 이런 말 쓰잖아.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 오케이. 그때 나왔던 거예요. 과외감. 됐지? 자,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중요한 거 나왔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오케이. 왜? 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인은 내가 이미 늙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원망해? 내가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이랬지?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 자, 원인은 내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딱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단어들 중심으로 한번 쭉 해봤는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 외면당하는 이야기, 내 행복했던 어린 시절, 과거 스토리들을 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엊그제 젊었었는데 하마 벌써 어찌 다 늙어버렸을까요?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걸 생각하니 이제 말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다 지난 걸. 늙어서 서러운 얘기 하려고 하니 눈물이나 목이 메네요. 자, 시작할게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키우실 때 정말 맵고 쓰고 힘들게 키워내시면서 길러낼 때에는 공후배필, 공후의 짝은 못 빨아도 그것까진 아니어도 군자의 짝 정도를 원하긴 했었는데 말이지요. 내 상생의 원만스러운 업보로 내 업보가 잘못되었는지 월하 노인이 짝지어준 자가 바로 장안유협 경박한 녀석이었어요. 그 녀석을 정말 꿈결같이 만났었죠. 얼떨결에 만나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녀석을 만났을 때 마음쓰기는 살얼음을 디디는 듯 했어요. 정말 불안했죠. 참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 나는 3.528을 갓 지났기 때문에 천연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런 얼굴과 그런 자태로 100년을 함께하자고 결혼을 했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훌훌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샘을 했었던 것인지 봄바람 가을물이 시간이 봄과 가을 계절이 배틀의 북이 지나가듯이 빠르게 지나가 버려 빛나던 나의 머릿결과 꽃과 같이 아름답던 천연의 아름다움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면목 가증, 얼굴이 가증스럽게 되고야 말았답니다. 내 얼굴 내가 거울로 들여다봐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얼굴을 좋아해 주시겠어요. 스스로 너무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늙은 탓이겠죠. 그래서 자 봐봐. 내가 처음에 딱 설명해 줄 때는 시어 중심으로 야 이것 뜻이야 해주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옛날 말들을 잘 알긴 쉽지가 않으니까 뭔가 자꾸 참고해 가면서 읽게 돼요. 그래서 구절을 애써서 넘어가거든. 막 견디는 거야. 그러다가 끝까지 가고 나 다 했어요.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건 네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떠듬이라도 전체 어느 부분만큼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들을 명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무엇을 찾은 거야? 아, 원인이 자신에 있다는 거? 오, 여기 있구나. 무슨 말 알겠어? 봉건적 윤리의 외로움. 아하, 이게 옛날에 이랬겠지. 이런 거 찾는 거. 뭔 말 알겠어요? 그런 걸 중점으로 하고, 또 비유적 기법도 자주 등장을 하죠. 배울에 북진하듯 대표적인. 무슨 말 알겠어?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굵은 글씨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기 있는 문제.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는, 근데 요거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님의 부재라든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이 작품 자체에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는 버림받은 거야. 내 말 알겠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이혼은 안 했어. 근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어. 그럼 나 버림받은 거야. 이혼 안 했어도. 뭔 말 알겠지?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그래도 나 버림받은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내 옆에서 자고 있어. 콜콜거리면서. 오케이? 그래도 난 버림받은 거야. 그리고 님은 부재한 거야. 영혼이 여기 없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님의 부재니 버림받았으니 이런 말들을 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일단은 보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버림받은 것,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서러운 말이라는 거 예측 가능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참기 아닌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통해서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지. 왜 자신이냐면 스스로 참기,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늙어서 면목 가증된 것을 말한 거죠. 다 됐지? 그렇게 정리하면 끝났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버리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략 이후 부분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지요. 그 참고 몇 개 작품만 하면, 유명한 작품, 유명한 가사 작품들 몇 개만 하면 고전 시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길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고전 시가, 난 뭐가 제일 싫으니까 고전 시가 제일 싫어. 이런 상태 벗어나야 돼. 오케이? 자, 다음 중략 다음부터 해봅시다.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돌이켜 되돌려 보아 풀어 헤아려 보니,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니. 헤아리다는 얘기는 생각하다. 이리하여 어이하리, 땡, 이리하여 어이하리. 자, 여기서 중략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리하여 어이하리가 뭐예요? 어쩌나 이거잖아. 이리해서 어쩌겠느냐. 그러면 요거는 미루어 짐작컨대 앞에 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님이 부재 상태야. 님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 잘못은 내가 했어요. 한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 그리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가 뿜뿜뿜뿜 계속 쏟아져 나왔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님을 그리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 자체가 흐트러져. 알겠어? 이렇게 살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하여 얘가 뭔가 전환을 유도하는 거야. 자, 이리하면 어쩌겠어 해서 전환을 시도한다.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환을 시도한다. 자, 어떻게 전환하나 봅시다. 청등을 돌려놓고, 푸른 등을 돌려놓고, 녹기 금 비스듬히 하나, 검은 거. 금 나오면 이거 악기. 자, 악기가 옵션으로 잘 등장합니다. 자, 악기가 옵션으로 잘 등장해요. 악기가 등장하면, 이별의 시가에서 악기가 등장하면 뭔 역할을 하게 되냐면, 외로움 달래기, 그리움의 정서에 휘말려 있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끌어올리기. 전환이야, 전환.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악기 연주라는 것은 이별의 가사에서, 이별의 노래에서 전환의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상식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비스듬히 하나, 병려나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아하. 시름을 섞어서, 시름을 집어넣어 한 곡조, 시름 겨운 한 곡조를 연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디, 봐봐봐. 너희들이 힘들고 슬플 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때 댄스곡을 할래? 슬픈 발라드를 할래? 그 뭐 사람마다 달라.
근데 진정 전환을 하려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아? 신나는 노래 하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고 해서 내 사연을 여자친구가 나 찼어. 그 막 사랑했던 얘기, 이별에 대한 노래 부르다 보면 뭐예요? 헉헉하고 운다고. 뭔가 알겠어? 헉헉하고 울면서 더 슬픔에 빠져들 수 있어. 물론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시름을 쫓아 한 곡조를 한 것으로 봐. 시름을 담아 한 곡조를 한 것으로 봐. 이 병년화라는 노래 자체가 병년화 한 곡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곡조가 슬픈 곡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됐죠? 슬픈 곡조를 이게 이제 시름을 쫓아 했으니까 이거 슬픈 곡조구만 이거. 그럼 잘못 선택했네 이 사람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소상야후의 뱃소리 섞어 도는 듯. 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한 곡조를 연주하는데 그 연주하는 음악의 소리가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소리가 어떠한지 그것도 이제 막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소상야후 댄립소리 섞어 도는 듯 뭐뭐 하는 듯.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 작품에서 비유적인 기법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뭐와 같이 지기법을 많이 써요. 뭐뭐 하는 듯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고전 작품에서 야 이거 비유법을 썼다면서 찾으라는데 어떡하지? 했을 때 딱 뭐 보는 게 좋다는 거야. 이런 거 찾는 거야. 뭐뭐처럼 뭐뭐 하는 듯 이런 표현들이 있느냐 찾아보면 쉽게 바로 비유적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여기도 이제 비유적 표현 계속 하는 거고요. 소상야후의 댄립소리 섞여 도는 듯 소상강의 밤비에 소상강 어디요? 중국에 있겠지 뭐. 자, 소상강의 밤비에 댄립파리 소리가 섞어 도는 듯. 자, 이건 뭐야? 이 소리에 대한 얘기야. 대나무 잎의 소리가 비 맞는 대나무 잎의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고요. 비가 후두둑 떨어졌을 때 대나무 잎에서 탁탁탁탁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화표천년에 화표 밑에 나와 있죠. 묘 앞에서 세우는 분 망주석 따위가 있음. 묘 앞에 세우는 분? 귀찮아 그냥. 자, 묘지 앞에. 묘지 앞에. 묘 앞에. 천년의 벼락이 울고 있는 듯. 천년 동안 별학, 이별한 학이 우는 듯. 자, 대립소리 같기도 하고 학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우린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면 돼. 길게 뭐 챙길 필요 없어. 학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연주하는 곡조가. 그 다음 옥수에 타는 수단. 자, 옥수에 타는 솜씨. 옥수는 뭐야? 섬섬옥수 들어봤지? 섬섬옥수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의 손. 그치? 여인의 손으로 타는 솜씨가 옛가락 있다 말은 띡 뭐야? 솜씨는 어떤 이거 쉽게 바꾸면 뭐야? 여전한데. 솜씨는 여전한데. 이 정도로 바꾸시면 돼요. 따서 솜씨는 여전한데 부용장 적막하니 뉘기에 들리겠는가? 부용장. 이건 뭐야? 연꽃을 수놓은 장막. 무슨 장 이렇게 되면 뭐야? 장막. 지금으로 치면 커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 정도. 됐죠? 커튼 정도의 장막 커튼. 자, 부용장이 적막하니. 그래서 이 장막 안이 적막하다는 뜻이에요. 장막 안이 적막하다는 얘기는 커튼 안이 적막하다, 방 안이. 요걸 딱 뭐로 바꾸면 돼? 요거를. 장막 안, 요거 뭐야? 방 안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나 혼자 했다는 얘기야. 적막하니. 방 안이 조용하여 적막하니. 그래서 네 귀에 들릴 소냐? 네 귀에 들리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됐지? 나 혼자 있으니까 이거 누가 들을까? 이렇게 된 거야. 솜씨가 여전한데 그러나 누가 들을까? 이게 누구의 귀에 들리겠느냐? 누가 들어주겠느냐? 즉, 요 누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요. 이미 없으니 누가 들어주겠어요? 이런 얘기지. 자, 그런 얘기고요. 간장이 구곡이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자, 이런 연주를 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장이 9 골짜기가 돼가지고 끊어지는 듯 하더라. 속이 끊어지는 듯 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 내버리니 따단 딱 끝났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 그리움의 정서가 중략 부분에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이거 완전히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 바꿔야 돼. 나 전환해야 돼. 그래서 악기를 연주했단 말이야. 근데 악기 연주 소리가 이와 같아서 슬픔이 더해지고 더 누가 들어주냐 하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진 거야. 오케이?
그리움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하여간 정서를 부를 때 뭐 하는 거야? 악기 연주를 통해서 슬픔을 달래고자 했으나 그것이 용이치 않았다. 실패.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슬픔을 달래고 전환을 이루었다. 그럼 틀린 거야. 전환을 하려 했다. 그럼 맞는 거야. 내 말 다 정리됐냐? 이해됐지? 결국 모든 문학에서 문제는 100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중에 80개의 문제는 화자의 정서요. 인물의 정서요. 글쓴이의 정서요. 뭐만 알겠어? 그러니까 정서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요. 의무라는 거지. 내 말 알겠지? 자, 이거 정리됐겠죠? 자, 그 다음에 꿈에 나버리네. 아하, 다음 포인트 뭐로 갔어? 꿈. 자, 앞에서 내가 얘기했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겁나게 그리워요. 근데 현실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왜요? 꿈에 나서나 만나려고 해요. 죽어서라도.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 옵션으로 자주 등장하는 악기가 등장했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꿈에서라도. 오케이? 꿈에라도. 꿈에라도. 요거로 넘어간 거야. 일반적인 이별의 가사의 틀이다. 꿈에라도 만났으면 하고 잠잡니다.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느니까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 잠조차 깨우는가. 자, 꿈꾸려면 자야 되잖아. 잘라고 누웠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꿈에라도 만나려고 했는데 뭐가? 잎의 소리와 그 다음에 벌레 소리. 얘네들이 뭐 했다는 거야? 장애 요소의 역할을 한 거지. 맨날 똑같아. 꿈에 만나려고 했는데 잠들락 하는데 얘네들 때문에 깼다라든가 아니면 꿈에 만나려고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 만났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깨웠다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자, 장애 요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웠는가? 장애 요소 나왔고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자, 견우직녀가 나옵니다. 비교 대상이죠. 견우와 직녀가 비교 대상입니다. 견우직녀.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자, 은하수 장애 요소죠. 마치 얘처럼. 자, 은하수. 은하수는 역시 장애 요소. 막혀 있어도 그랬으니까 누구의 장애 요소? 견우하고 직녀하고의 장애 요소. 그러나 그 장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7월 7일 1년 1도는 1년에 한 번 실기치 않거든. 실기라는 건 약속을 어긴다. 오케이, 날짜를 어긴다. 뭐 이 말이죠. 않는다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천상에 있는 견우와 직녀도 은하수가 막혀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1년에 한 번 7월 7일 날은 꼭 만나는데 엥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임 가는 후에 무슨 약속 가렸건데 따단. 자, 뭐야. 나와 님의 사이에는 무슨 약수가 가려있길래. 자, 대칭 이루어지죠. 대칭. 은하수가 장애 요소라면 나와 님 사이의 장애 요소 뭘 등장시킨 거예요? 약수. 약수는 전설적인 물이야. 이 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고 배를 띄워서 건널 수도 없습니다. 다 가라앉아.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물이요. 건널 수 없는 물. 자, 약수가 가려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님은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1년에 한 번 은하수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만나는데 우리 임과 나 사이에는 어떤 건널 수 없는 장애 요소가 있길래 얘는 소식이 없다. 소식조차 끊어졌느냐. 자, 비교대조 하는 거예요. 비교대조. 견우직녀와 우리 관계. 난간에 비겨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님 가신 쪽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초로 풀의 잇을 맺혀있고 모운 구름이죠.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딱 두둔. 자, 새소리가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구나.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냐.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겠지. 하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자, 일단 박명, 그다음 홍안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알아야죠. 자, 여기서 명은 운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야? 얇다, 얇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박하고 다 대조되게 쓰는 한자가 바로 후예요. 오케이, 대접이 너무 후하셨어요.
후한 대접 감사합니다. 이런 거지. 너 왜 이렇게 야박하니? 박하게 대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박명이라는 건 운명이, 나의 운명이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로 쓰는 거고, 홍한, 붉은 얼굴은 뭐예요? 여인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젊고 아름다울 때를 주로 홍한이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기 있는 얼굴, 피가 잘 돌아서 볼구스레한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통 홍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그냥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박명한 붉은 얼굴 여인의 젊은 얼굴, 나 같은 여인이,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이렇게 운명이 박한 여자가 나 말고 또 있겠어요? 아마도 임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자, 임의 탓으로 살똥말똥이란 건 뭐야? 죽겠다 이런 얘기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탓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님의 탓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규원가의 가장 제목스러운 부분이죠. 님이 원망스럽다, 원망이 살짝 드러난 부분. 따제이. 근데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원망을 얘기하고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랐으나, 오케이,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어찌되었건 그리움의 정서가 원망의 정서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고요. 또 솜솜히 뜯어보면 이 원망이라는 것을 님의 탓으로 나는 살 수가 없어 했을 때, 야, 이 나쁜 새끼야, 이런 말보다는 님이 그리워서라고 살짝 바꿀 수도 있거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바싹 말랐어. 너 뭐 고민 있니? 남편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 이랬을 때 나쁜 새끼야 이게 아니라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나쁜 새끼구나. 아, 그럴 거야 있어.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원망이 아닐 수도 있거든. 뭔 말이겠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님의 탓으로라는 그 문장 자체에 충실하면 원망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그리움의 정서가 더 크다라고 보았을 때는 요거를 님이 그리워서 나는 힘들다라고 해석해도 잘못 해석한 건 아니다. 내 말 이해했지? 두 가지로 내가 해석을 해본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단어 중심으로 하면서 포인트들 잡아봤어요. 어떻게 흐름을 잘 읽어낼지 포인트를 잡아봤고, 근데 얘는 마무리에 뭐가 없는 거야? 죽어서라도 이건 없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략 이후 부분도 아까 한 것처럼 그 연결해서 한번 스토리가 살아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돌이켜 풀어 생각해보니 이렇게 님 그리워하면서 지내면 어찌하겠느냐. 푸른 등을 돌려놓고 검은 고 가야금 악기를 가야금 비스듬히 안고 병려나 한 곡조, 병려나라는 곡조를 내 시름을 따라서 섞어서 연주해보니 그 연주 음악 소리가 소상강의 밤비를 맞아 대나무 잎이 내는 소리와 같기도 하고 또 무덤 앞에 천년 동안 이별한 학이 꺼이꺼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니 옥수, 아름다운 여인의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솜씨 그대로 있지만 집안이 적막하여 아무도 없어 누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줄까? 내 간장만 9개 골짜기가 되어서 굽이굽이 끊어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잠이나 들어서 꿈에나 님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소리 뭔 원수 나하고 지었길래 내가 잠자서 꿈에서 님 만나려고 하는 그것조차 깨워서 방해하는가? 하늘나라에 있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라는 장애가 있어도 7월 7일 1년에 한 번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꼭 만난다고 하는데 나의 님이 가신 그 뒤에는 무슨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오고 가고 소식조차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가신 쪽을 뜩 바라보니까 이슬은 풀에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은 쓱 지나가고 있구나. 대나무, 그러니까 이런 초로나 모운이나 이런 자연물들은 주변에 있는 소재들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슬이 화자의 눈물, 맺힌 눈물을 상징하고 있어. 그랬을 때 아니야 이러진 말아야지. 당연한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나무 숲 푸른 곳의 새소리가 더욱 더 슬프게 들리는구나.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방명한 여인네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 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끝. 자,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이야기 만들 수 있는 연습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굵은 글씨 또 해결해 볼까요? 자, 천상의 견우직녀 3번 두 번째 문제. 천상의 견우직녀는 인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그랬어요. 아, 여기 중요한 게 뭐야?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지? 그거 아니지?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됐고요. 나 같으니 또 있을까를 통해서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맞지? 됐지? 혼자 있는 자신의 외로움. 그 다음에 아마도 이임의 탓으로 살떡말떡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맞지? 됐지? 자, 나머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또 해결해 볼게요. 과거를 회상하여 현재의 처지에 대한 탄식하고 있다. 그렇지. 과거하고 현재하고 대조하는 거 있지. 소녀는 행낙이었는데 지금은 슬퍼 죽겠다. 소녀 때는 정말 예뻤는데 지금 면목이 가증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거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한 음악적 효과를 당연하지. 가사니까 뭐 하는 거야? 사음보가 기본으로 쓰였을 거니까 이건 확인할 필요 없죠. 음보가 쓰였다라는 얘기는 이건 운율이니까 음악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당연한 거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사음보 당연한 얘기고. 대상의 감정을 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해하고 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새소리가 더욱 슬프게 들린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보통 감정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감정입한다는 뭐라고 했어? 사물이 등장한다. 두 번째 뭐야? 그 사물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심리가 화자의 상황과 심리하고 유사하다. 그럼 이거 감정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새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새가 슬퍼 운다? 내 처지가 슬퍼서 더 슬프게 들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처지, 같은 슬픔, 같은 감정. 그래서 감정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영탄적 어조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고전 작품은 현대 작품의 문학적 장치가 완벽하게 발전된 시기가 아니어서 어쨌거나 정서를 드러내야 되는데 정서를 드러내기에 그들에게 가장 용이한 방법이 뭐라고 해서 바로 설의와 대표적인 영탄이라고. 그러니까 내 감탄을 드러내거나 내 슬픔을 드러낼 때 이런 거 집어넣는 게 흔한 일이잖아. 로다, 구나, 도다 이런 말들 많이 쓴단 말이야. 감탄형 종결하면 이거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전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였구나, 뭐뭐 하랴 막 이런 거 끊겼어라, 하여라 이런 말들은 모두 다 감탄형 종결형의 어미에 해당하며 영탄적 어조다. 그런데 고전에서 영탄적 어조는 시조나 가사에서 일반적인 방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막 애써 찾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꾸를 사용하여 대꾸도 일반적인 방법이지. 그렇지. 음보를 맞춰서 글자 수 맞추다 보면 대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엄마? 답이 없나?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 여기서 나왔네. 즉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것 같았지만 정답을 찾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정서, 태도를 가지고 풀었죠. 운명에 맞서는 의지 없어요. 끝. 돼버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5번이 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도 한번 뜯어보자. 자, 작품 봅시다. 자, 뭐네요?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내 꾸맣다단. 자, 뭐야? 밤중에 일어나서 자, 일어나 여기 꿈. 이게 중요한 문제 포인트인가 봐요. 꿈에게 묻다. 자, 뭘 물어봤는데 만리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만리 요양이라는 건 청나라 심양. 만리나 떨어진 심양을 언제 다녀올까? 됐죠? 원리. 반갑다, 학가소뇽, 뭐 이렇게 어려워. 밑에 있지? 왕세자가 타던 수레와 신선의 용모를 뜻하는 말로 볼모로 잡혀가는 왕자. 아하. 결국 뭐야? 청나라 심양 언제 간대요? 그 다음에 왕자님들 이런 얘기네.
친히 뵌 듯하여라. 아하, 뭐 한 거야? 꿈속에서 누굴 봤다는 거야? 왕자. 그 왕자들을 봤는데, 왕자들은 뭐라는 거야? 소현세자. 기억나지? 소현세자에 끌려갔던 거. 어디 갔다고? 심양으로 가는. 심양의 볼모로 끌려가던 그 왕자들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친히 뵌 듯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꿈속에 뭐 한 거예요?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을 꿈을 통해서 만났네요. 그렇죠? 얘의 차이가 있다면 친히 뵌 듯하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성공했네. 그렇지, 성공했어. 이 작품에서 뭐였어? 난 꿈에라도 만날 거야. 잘나 그러면 막 깨웠잖아. 오케이, 자 성공했네요. 자 갑시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자, 윗글의 보기의 꿈에 대한 윗글과 보기의 꿈은 무엇이냐? 그리움이 바탕이 됐다. 됐지.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보통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 문제. 이거 나오면 그냥 땡큐 뻑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따지. 화자의 내적 갈등 발생 원인, 꿈이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선 특히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 뭔 소리야.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서로는 아니지. 또 처지 이해, 이것도 좀 애매하고.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 아니지. 잠시 만날 뿐.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어때? 자, 그러면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강조하는 게 뭐지? 빠른 시간 안에 복습.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 교원가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